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얘기 나누는데 이 모든 일의 정점에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있지만 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사들을 막 해임을 하고 숫자도 정원도 5명인데 다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2명이 앉아가지고 모든 걸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사장도 해임하고 뭐 이유 같지 않은 이유 가지고 하고 또 고민정 의원하고 그 질의할 때 잡으면 이동관 위원장 막 우겨요. 자기 생각만 계속 얘기를 해요. 맞지도 않은 말을. 저는 네. 언론학자로서 제가 느끼는 건 정말 타당성도 없는 얘기를 그렇게 막 하는데 저분을 계속 저 자리에 앉혀놔야 되냐. 이렇게 해서 언론 장악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언론들을 장악하면 총선 과정에서 과연 여론 형성에 어떤 그 편파적인 여론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지금 있는 것인데, 그래서 국민들이나 아니면 이제 특히 그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은 저런 분을 계속 방통위원장 자리에 앉혀놓는 건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제 탄핵 얘기가 급물살을 타게 됐고, 원래는 한동훈 장관 탄핵 얘기가 나왔다가 최근에 갑자기 이제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 얘기가 더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오늘 이제 의총이 있고 그다음에 본회의가 있는데 민주당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을 네. 좀 부탁드릴게요. 이동환 위원장이 처음에 인사청문 대상이 되던 그 순간부터 각계각층의 우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언론 장악 기술자이다. 이미 MB 정부 시절에 홍보수석 대변인을 했던 경험이 네. 있고 그 당시에 국정원을 통해서 언론 탄압을 했던 문건이 저한테만도 수천 장입니다. 예. 거기에 다 홍보수석 대변인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 언론 탄압 보고서는 어느 정도냐면 누구를 배제해라, 예. 어떤 프로그램의 진행자 잘라라, 이런 게 다 적혀 있습니다. 그 문서를 흔들어대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런 정도는 모니터링 보고서죠 라고 얘기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려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이동관 위원장이 오기 전부터도 언론 탄압은 막 시작이 됐죠. 김효재 위원장 시절에 예, 그랬었죠. 두 명이서. 수많은 이사장과 이사들을 계속해서 해임해 왔고, 예. 그러면 이동관이라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런 걸 좀 멈췄더라면 오늘의 이 탄핵의 순간까지는 안 갔을 겁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냐? 권태선 이사장, 망문진 이사장인데 예, 그렇죠. 이분이 부당하게 해임을 당해요. 예. 근데 법원에서 그거는 부당한 해임이다, 옳지 그래서 않다. 인용을 해줬죠. 그래서 다시 예, 돌려보냅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똑같은 사유로 김기중 이사를 또 다시 똑같이. 해임을 이동관 위원장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은 그 전에 김효재 위원장이 했다 치더라도 예. 그러면 이동관 위원장은 권태선의 사례가 있으니 김기중 이사에 대해서는 하지 말았어야지 정상적이죠. 예. 그러나 똑같은 사유를 대서 김기중 이사를 또 다시 해임을 했고 예. 다시 그 사람도 법원으로부터 다시 살아서 돌아오게 그렇죠. 됩니다. 인용이 됐죠. 또. 맞습니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냥 무작위적으로 해임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부당하게 해임된 분들만 10명이 돼요. 그렇습니다. 박문진 KBS 이사회, EBS. EBS, 예. 뭐 또 방통위, 방심위까지. 방심위도 그렇죠. 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잘려나가는 과정 중에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우리 오마이 TV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별로 알아봐 주시지 않는 거. 이게 국민의 민생과 직결되어 있지 않고 좀 언론도 국민들한테 어쨌든 지탄을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보니 관심이 없는 겁니다. 막 사람들은 잘려나가고 있고 나는 막 급한데 사람들한테 기자회견도 하고 뭐 퍼포먼스도 하고 별의별 거 다 하지만 쳐다보지를 않는 그 외로움이 정말 너무 힘들었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여기까지 왔고, 근데 그게 결국은 이동관을 탄핵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상황까지 한 장 한 장 마치 퇴적층처럼 예. 한 장 한 장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동관 위원장이 되고 나서도 예. 원래 5명의 합의제 기구인데 예. 제적위원회 과반수의 의결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으로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예. 의결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행위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김현 위원이 있으셨을 때는 3명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당목과 야당목씩 공존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재적 의원 수가 4명인지 5명인지 3명인지 이게 적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3명이면 과반 이상은 되니까. 그랬는데 이게
2명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 김현 위원님이 이제 임기가 끝나서 끝났죠. 그러면 이제 요 세 번째가 누구였냐? 최민희 전 의원이셨어요. 국회를 통과해서 네, 올라갔죠. 이미 네. 올려놓은. 예. 그 이분을 임명을 하시면 이동관, 이상인 그리고 이제 최민희 해서 세 예. 명으로 운영했으면 또 저희가 할 말이 없었을 텐데 아무 이유 없이 최민희 의원님을 무려 임명을 한 안 7, 했죠. 8개월 동안 임명을 안 임명을 합니다. 안 했죠. 그 결국엔 얼마 전에 본인이 그냥 스스로 사퇴했죠. 내려오셨잖아요. 네. 도저히 내가 여기서 음. 버티는 이유가 없다. 음. 그럼 결국 요 2명을 가지고 계속 의결을 해왔는데 그게 통상적인 행정 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 예. 사람을 자르고 그렇죠. 그리고 팩트 체크 시스템이라는 거를 가동시킨다고 하면서 JTBC, MBC, KBS 등에게 부당한 자료들을 요구하고 예. 그 부당한 자료라고 함은 뉴스타파 그 김만배 녹취록과 신앙님 관련한 녹취록. 네 그것을 보도하는 데 있어서 음. 그것을 어떻게 취득했냐, 음. 어떤 방식으로 팩트 체크를 했냐, 그거는 언론 탄압이에요. 네 그거는 검열입니다. 검열이죠. 그거는 어떤 누구도 관여해서는 안 되는 안 건데 되죠. 네. 심지어는 방통위가 그것을 자료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행위 자체는 위법입니다. 위법이에요. 네. 네. 그리고 방통위와 방심위는 각자가 이름은 비슷하지만 각자 독립된 기구여서 기구죠. 서로 간섭할 수 없게 돼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방심위는 심지어 민간 기구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방통위가 방심위를 통해서 제재할 음. 것이라는 그런 네. 말들을 이동관 위원장이 하지요. 그럼 실제 제대로 했잖아요. 그리고 실행이 됩니다. 네, 실행이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동관 위원장의 직권남용에 해당이 그렇죠. 되죠. 네, 절대로 맞아요. 방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거든요. 독립된 기구이기 법적으로. 때문에.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행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고 네. 뉴스타파라는 곳은 인터넷 뉴스이기 때문에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네. 방심위에서 20년 넘게 심의를 해왔던 직원을 불러다가 국감장에서 물어봤어요. 당신 그 분야에서 20년을 일했는데 인터넷 뉴스 심의한 적 있냐 없냐? 없죠.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없어요. 합니다. 네. 안 되는 거니까 안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법적인 상황들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수차례 반복되고 수차례 지적을 해왔고 우리 민주당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시민단체, 네. 언론노조, 언론인들, 국제사회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계속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였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멈칫이라도 했더라면 네. 또 오늘날까지 안 왔을 거예요. 근데 전혀 멈칫하지 않고 오히려 뭐가 잘못이냐. 이동관 위원장의 늘 태도는 그래요. 네 압니다. 그래서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늘 그런 말로 대답을 하곤 했었거든요. 결국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자리에서라도 좀 더 진중하게 대답하고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방통위는 그 어떠한 것에도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안 하는 척이라도 했더라면 야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분을 탄핵을 시킨다. 여기에 아마 찬성 여론을 만들기가 어려웠을 거고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탄핵이든 무엇이든 좀 강한 어떤 아젠다를 이제 제시를 할 때 네. 반대하는 의원들이 늘 있죠. 있죠. 네, 워낙 맞습니다. 규모가 크다 보니까. 네. 그러나 이제 놀라웠던 것은 그 의총장에서도 보통은 반대를 많이 해왔던 분들조차도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은 필수 불가결한 부분인 것 같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위법한 상황들이 이미 저질러져 버렸고 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YTN이 그렇죠. 유진그룹에서 네. 사서 승인을 해버리면 그렇죠. 그냥 민영화 돼버리는 되는 거거든요. 거죠. 네. 그 문제. 그다음에 KBS, MBC는 이제 12월 안에 재허가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문제. 이게 당장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2인의 체제가 불법이고 위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2인 체제로 할 수 있게 두는 것 또한 국회가 직무를 져버리는 거다. 위법한 상황을 보면 그것을 멈추게 하든지 지적을 하든지 어떻게든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입법부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 행위를 알면서도 우리가 방관할 수 없다. 그리고 시급성과 절박함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다에 많은 한 명도 반대의 의견을 낸 분은 없었습니다. 그럼 이미 그건 의총에서 합의가 된 상황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좀 이따 의총을 해서 그때 오늘 제가 1시 반에 가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서 최종 마침표를 찍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고민정 의원이 여러 가지를 아까 말 축척이라는 표현을 썼고 기록으로 남겼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동관
위원장이 했던 이제 여러 가지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행동들 그런 사안들을 쭉 모아서 설득의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지난한 과정 동안 이게 이슈화가 되고 여론이 형성되고 의원들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뭐 함께 해주신 분들도 많지만 일단은 야사당 공대위 용해인 의원님, 예. 그리고 이정미? 우리 아니요. 거긴 아니고요. 저 정의당에서는 유호정 의원님이 유호정, 합류해 주셨고 예. 강성희 진보당 의원님도 예. 와주셨고 그리고 제가 가고 음. 그래서 야사당이 같이 목소리를 내면서 언론 탄압이 도를 지나쳤다 하는 거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토크 예. 콘서트도 진행도 해보고 또 바깥에 있는 이제 원로 그룹들 예. 예를 들어 뭐 동아투이 예, 있죠. 분들 예. 뭐 이런 분들하고도 계속 소통하면서 그분들도 계속 그 문제 제기를 하시고 뭐 현업 단체에 있는 그 노조 지부들은 뭐 말할 것도 네, 없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과방위 안에서의 의원님들의 판단도 되게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제 국감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었는데 과방위 국감이 시작이 되면서 이분들도 계속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은 제가 언론에 제가 논평 내도 5개 쓰면 5개가 뭐야 한 10개 쓰면 하나 정도 받아질까 말까? 그 언론에 보도되는 게 보도되는 그렇다는 게 거죠. 예. 그러니까 논평을 써도 막 기운이 빠지죠. 근데 이제 국감을 하니까 의원님들이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예. 찾아내시는 겁니다. 아 이게 문제가 있네. 그러면서 한 달을 지나면서 의원님들도 아 이거는 도가 지나치다. 그래서 과방위에는 아주 원로급 의원님도 계시고 예. 변재일 의원님이 제일 선수가 맞아요. 높으시거든요. 예, 변재일 의원님 계시죠. 계시고 뭐 이인영 의원님도 계시고 예. 윤영찬 의원님도 계시고 저랑 뭐 박찬대, 장경태 뭐 이런 의원님들 조승래 의원님 쭉 예. 계시는데 예. 막 그렇게 막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성격의 분들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국감을 마무리하는 시점에는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더 이상은 우리가 이걸 방조할 수는 없다. 방관이 아니라 이건 방조가 될 것 방조가 같다. 된다. 그래서 그것도 국감 만약에 국감이란 과정이 없었다면 민주당 과방위에서 그런 정도의 찬성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다 하늘의 뜻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민주당 내에서는 의견이 어느 정도 합치가 됐고 또 야사당이 예. 공조하고 있기 때문에 180석이죠. 다 합치면은 179일 걸요. 아, 그래요? 우리가 지금 168이고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분들 쭉 합치면 정확히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그쯤 과반수인가요? 3분의 2인가요? 탄핵안 표결 과반수. 과반수. 예. 아, 그럼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군요. 그럼 뭐 민주당만 해도 사실은 가능한 문제인데 야당이 함께 한다는 것은 여당에게 주는 메시지가 더 크고 그렇죠. 국민적 여론을 형성하는데도 충분히 더 동력을 얻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민정원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몰라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동관 탄핵이라는 이슈가 나온 게 얼마 안 됐어요, 며칠. 그 전에는 한동훈 장관 탄핵 얘기만 계속 이슈가 됐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학자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동관 위원장이 계속 저 자리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총선을 치르는 것이 과연 여론 형성이나 여론에 또 언론에 대한 겁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태인데 이게 과연 괜찮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민주당이 어쨌든 고민정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도 대단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한동훈 장관보다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이 먼저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두 개를 이제 함께하기 좀 부담이 돼도 그건 먼저 해야 된다. 그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맞아요.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멈춰 세워야 하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언론이 민주당에게 좀 불리하게 보도를 한다. 이거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언론에 대한 그 불만과 아쉬움은 민주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맞아요. 어떤 언론사를 네. 가리지 않고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똑같이 얘기해도 보도 하나도 안 되나? 이런 맞아요. 그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민주당에게 좋은 보도를 쓰든 안 쓰든은 중요한 게 아니고 언론이 자유롭게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할 수 있는 것을 재갈을 물려버리면 그야말로 언론 탄압 시절로 옛날 군부 독재 시절로 돌아가는 거죠. 거여서 21세기를 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에 너무 흠집이 나는 겁니다.
언론이 아무리 미워도 언론이 비판할 수 있는 권한을 잃어버리게 돼버리면 더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전횡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유튜브나 혹은 1인 미디어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실들을 공유는 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국민들은 언론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언론들이 민주당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의힘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대통령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막 뭐 언론이 대단히 우리한테 우호적일 거다 앞으로 그건 전혀 아니에요. 기대도 그건 안 아니에요. 합니다. 저도 기대 안 해요. 그러지도 않을 거고 예, 단 한 번도 맞습니다. 그러지 않았고 예, 그러나 언론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지면 권력이 얼만큼 더 부패할지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동아투이 하셨던 이런 원로 선배님들께서 더 분개하면서 왜 언론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 현직 언론인들이 나와서 단식을 하든 그렇죠. 삭발을 뭐 하든 뭐가 됐든 파업을 하든 뭐가 그게 됐든 해야 없어요. 되는 거 아니냐 왜 맞아요. 아무것도 안 하냐 하는 그러니까. 울분을 토하시던데 그러니까. 근데 또 이 현장에 있는 기자들한테만 또 탓할 수만도 없죠. 그만큼 실제로 압박도 좀 상당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맨날 기자들 만나면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든 상관하지 말고 기록을 많이 하셔라. 저는 기록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 언론에 있어서 아주 큰 변곡점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 MBC의 전용기 배제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바이든 날리면 날리면. 국제적인 사건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웃고 넘어가고 때로는 그냥 왜 저래 하고 술자리에서 얘기하고 넘어갈지 모르지만 불과 몇 년만 지나면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걸 기억하게 될 거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뭐 편집국장이 뭐 못 쓰게 했든 혹은 자기가 안 쓰고 싶어서 안 썼든 그런 모든 감정들까지 다 기록을 하시면 그게 몇 년 후가 되면 엄청난 이 역사가 될 거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뭐 저도 언론학자로서 이제 그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그 미디어법 통과될 시점에도 언론의 노조들이 얼마나 강하게 정말 투쟁하고 그 현장에 뭐 얼마 안 됐을 때지만 티셔츠 노조 입고 쪽에 있죠. 그러니까 티셔츠 입고 나와서 하고 이랬던 기억이 선명해요. 심지어는 누구라고 얘기 안 했지만 최모 기자는 차 본네트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하기도 했잖아요. 네. 누구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사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방송 대파업할 때는 MBC, KBS, YTN 뭐 전부 다 나와서 월급도 못 받고 네. 그럼 뭐 그냥 그랬잖아요. 문호동 무임금이라 그래서 그렇게 그렇죠. 아스팔트 위에서 서서 외치고 이랬던 게 있어서 사실은 좀 요즘 기자들은 왜 이럴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저도 이제 꼰대인지 라떼인 거예요, 모르겠지만. 라떼. 그렇지. 우리 나이 땐 들어가지고. 이랬는데, 근데 이제 지금 기자들은 또 그들만의 방식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저는 그 옛날에 이제 파업을 하는 그 중심에 있었고, 그러나 또 한편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부채 의식이 저는 좀 있는데요. 네. 뭐냐면 제가 2011년과 14년에 아기를 낳았는데 네. 그때마다 KBS가 대파업을 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는 애 낳으러 병원에 들어가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늘 선배들한테 참 미안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우를 깨트리지 않고 언론의 자유를 지키려는 그 노력들의 흔적이 그것도 역시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도 다른 건 몰라도 그때 내가 빚졌던 걸 내가 꼭 갚아내겠다. 내가 이제 의원이 됐으니 예. 그 당시 그 미디어악법 통과시키고 이랬을 때는 이 국회하고의 뭐 공조도 어느 정도 됐겠지만 이게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짜 외로운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쪽 국회라는 곳에 와 있으니 그 당시 내가 외로웠던 걸 돌이켜 보면서 그들이 외롭지 않게 내가 좀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제가 시작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동관 위원장이 오든 안 오든은 중요하지 않았고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데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짓고 나는 이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정치를 하겠다여서 오늘 이제 만약 이제 의총에서 마지막 최종 이게 추인이 되고 예, 나면 예.
막 뭐 한 10년, 20년이겠구나. 20년의 시간들이 저는 이렇게 막 주마등처럼 지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함께하지 못했던 그 미안함도 어느 정도 풀릴 수 있을 거고 네, 그렇게 예, 예. 생각해요.